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인데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 지키기 이제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양상인데 일단 뭐 지금 뭐 벌써 일주일 넘었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 꺼지지 않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우리 인사청문위원이 그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파파돈. 파도 수상한 돈 거래. 아 파파돈. 네, 파파돈. 파파고를 아마 이제 차용하는 것 같은데 아니 원외 정치를 뭐 한 15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돈 거래와 관련한 의혹은 정말 상식선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돈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가 소명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소명을 경조사나 뭐 그 출판 기념회 이걸로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걸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 정서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6억이라는 돈이 예.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로 그러면 정치인은 유력 정치인은 이분이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출판 기념회든 경조사든 뭐 자신의 재혼이든 6억 원이라는 돈을 사회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 그 스폰서했다는 예. 강모 씨 있잖아요. 강신성 씨라고 뭐 이름을 지금 지금 거의 뭐 방송들이 있습니다. 특정됐더라고요. 예. 아니 그분이 또 뭐 정치인이에요. 당 대표도 당 하셨었고 대표 됐었고. 후원회장도 하셨었고 하니까 예. 그분이 그러면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 때는 그럼 얼마나 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국민들은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완전히 그 국민 그 갖고 있는 정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민석 의원이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무총리 이 직을 수행할 정도의 도덕성과 능력을 갖췄느냐에 대한 그렇죠. 그 정치적 국면이죠. 판단을 맡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패널이나 민주당이나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명할 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예. 이것은 재판에서 다룰 과정이지 총리 청문회에서 다룰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썼던 장상 총리 후보자 그때는 정말 전입신고 하나 위장 잘못한 거, 전입. 예, 그걸로 갖고도 그냥 그리고 총리직이 저는 날아갔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가장 비근한 일로는 김태호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 김태호 의원이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을 아내 모르네 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진이 공개되니까 내가 그럼 총리 후보자가 거짓말한 거냐. 그래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거 책임지고. 예. 그런데 그런 양심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야 아무리 뭐 전과 사범의 대통령이 이 명나라 시대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국무총리 카드냐? 전 그거 동의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6억 얘기하는데 그 제가 좀 정리한 소득 지출 내역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거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예. 저거 아예 오른쪽 PIP는 좀 지워주시죠. 저게 가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금까지 나왔고 정리해 봤는데 이제 5년 동안 원래 5년 전에 마이너스 5.8억에서 지금 2억 플러스 2억 1,504만 원을 신고했으니까 사실 저게 8억 가까이 는 거예요. 네네. 네, 8억이 늘었고 실제로는 근데 자 세비 5억 1억 5.1억 5억 1천만 원 늘었는데 거기서 추징금 6억 2천을 그때 이 기간 중에 냈고 카드 현금 소비한 게 2억 3천이고 그다음에 헌금 교회 헌금 2억. 네. 그러면 5년 동안 실제로 숫자로는 7.96억 8억이 플러스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4억이 돼야 맞아요. 저기서 자녀 교육비나 유학비도 억대 그렇죠. 이상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국제고등학교를 3년 다녔고 굉장히 비싼 코넬 대학을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저걸로 김 후보 주장대로 전체 업계에서 다 100% 부담했다는 게 도저히 경험치상 믿어지지 않지만 네. 그걸 다 인정해서 그걸 제외한다고 해도 신고액은 플러스 8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5.4니까 13.36억 13억 3억 3,600만 원 정도 괴리인데 자 6.2억은 추징금 어차피 마이너스를 원래 신고했을 때 2020년에 마이너스 5.8억이 저게 계산돼 있다고 쳐서 그걸 한번 중복했으니까 빼도 네. 저 계산으로 7.16억 7억 1,600만 원의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비와 유학비를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냈다는 것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네. 전 저기서 한 억대 정도는 더 하면 사실은 이 계산으로 한 8억 정도의 큰 구멍이 난다는 그렇죠. 건데 원래는 8억 정도 된다고 8억 정도의 큰 생각했던 구멍이 거죠. 예. 아주 김 후보의 주장을 다 감안하더라도
근데 저거를 경조사비와 그다음에 저 출판 기념회로 벌충했다로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출판 기념회에서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경조사비를 받는다고? 그 액수가 진짜 그 액수라고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그 액수라고 하면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준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출판 기념회로 한 1년에 2, 3억은 그냥 이 정도라면 출판 기념회 2번 하고 경조사 1번 하고 본인의 결혼식 1번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예. 본인의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사양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축의금 사양했더라고요. 네, 축의금 사양하고 예. 경조사 중에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빙부상이에요. 장인상 장인상은 또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다르죠. 뭐 축의금을 뭐 조의금을 한다고 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2번의 출판 기념회가 가장 대표적이었을 것 같은데 제일 수입이 많았을 예. 것 같은데 이게 유력 정치인 그리고 김민석 의원 정도의 유력 정치인이니까 이만큼의 돈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3, 4억씩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한 2, 3억, 3, 4억씩 받았다면 그거 자체로 문제고 네. 그거 도저히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 이번에도 혹시 왜냐면 이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저 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니까 또 뭔가 정치자금의 불법 정치자금이 준하는 무슨 또 다른 돈을 어디서 받으신 거 그렇죠. 아니야라는 국민적인 합리적 의심이 아니 전 이걸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 8억이라는 돈이 예.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불과 5년 동안이면 예. 1년 한 1억 5천 정도씩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1년에 1억 5천이면요. 지금 상위 5%그 근로소득자 연간 연봉이에요. 어우, 1억 5천이면 굉장히 그쵸. 저거 1억 5천이로 저건 세후라고 따져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실수령액이니까 그럼 실제로 손해 둔 한 얘기 3억 정도 되는 2억대 후반은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도저히 소명이 불가능한.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예. 또 하나는 우리 그 인사청문위원이 자료 제출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 재밌는 그 자료 제출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가 비행기 승급 여부예요. 비행기 승급. 아, 여부. 예, 예, 예. 그래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업그레이드 얘기죠. 받았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받은 거 사실 근데 이게 또 공직자나 언론사 종사자와 달리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언론사나 공직자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은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겠네요. 아.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래.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뭐 개인정보 이런 이유로 네, 이제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를, 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 제가 중국에서 연수했잖아요. 예, 예. 중국 칭화대에서 여기 지금 아 칭화대에서 연수하셨어요 바로. 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해서 2013년부터 14년까지 있었는데 칭화대라는 곳이 만만한 대학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정말 입학은 물론이고 그 학사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로 치면 서울대랑 같은 수준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어떤 분들은 베이징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칭화대가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랭킹이나 이런 거는 네. 지금 더 좋은 대학으로. 뭐 그러니까 그 공과 대학 분야에서는 칭화대가 굉장히 좋고요. 예. 문과 계열에서는 베이징대가 베이징대가 조금 좋고, 좋은데 근데 이분이 그 항공편을 쭉 뭐 나래비를 세워갖고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 잘 보시면요. 2005년부터 자기가 중국 갔었던 기록이지 실제로 자기가 논란이 됐었던 2009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그 이때 소위 그 기록은 법학, 석사 예, 박달 때 그 과정. 이때 기록은 불과 중국 체류 기간이 26일이에요. 아니 예. 26일에 칭화대 논문을 써갖고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전 뭐 그 제가 칭화대 학부나 뭐 그 연구생 과정을 가진 건 아닌데 이제 최고의 과정을 다녔지만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논문의 내용도 예. 제가 봤을 때 뭐 판타오저라고 이거를 반도자라고 써놨잖아요. 이 표현은 네. 제가 이거 왜 이런 표현 하나 갖고 그렇게 저 꼬투리를 잡느냐고 민주당에서는 비판하지만 이거 사실 배반하고 도망갔다. 우리 한자 딱 보면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예. 탈북해서 정말 그 압제 체제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 땅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서 온 분한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 판타오저라는 게 중국에서 아주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대요. 예. 저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검색해봤더니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논문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엔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거다. 대필했을 가능성이 대필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물론 크다. 이건 우리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의 그 연수 경험도 있고 하니 전후 과정과 이 표현 등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 청와대에 가면 거기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뭐 그 북한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이 학업과 관련한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그분들 통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거기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논문 제대로 쓰고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2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어요. 인민대에서도 받고 베이징대에서도 받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26일 체류하고 예. 아니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정치 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써서 됐다? 전 뭐 그 크레딧을 주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누가 댓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중국어로 자기소개서라도 한번 써봐라.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정도 실력이면 내일 시작하는 거죠. 청문회에서 본인이 정말 스스로 거기서 정말 애드립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 그래도 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나 보다라고 그냥 정서상 조금 공감이 될 텐데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6일에 불과한데 25억 점을 딸 수 있느냐? 논문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다. 네. 아 그리고 예금 얘기 뭐 제 계산으로 한 7억 1,600, 7억 이상의 빵꾸가 나 있고 펑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그 후보자 자녀 예금도 조금 석연치 않게 증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딱 아구가 맞던데요. 당선 축하금이나 네. 또는 그때 근데 요새도 당선 축하금 그런 거 받아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이런 유력 정치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당선 축하금 또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출판 기념을 했을 거예요. 이게 2019년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드러난 거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출판 기념회는 아까 그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자녀 수입에. 근데 그 돈이 이 자녀의 예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기간이 그래요. 기간이 언제였냐면 근데 이건 당선 직후니까. 네, 2020년 5월 기준이잖아요. 근데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선된 전후로 자녀 예금이 1억 5천만 원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이 당선된 전후 그러니까 당선 전에 뭐 대략 출판 기념회라는 게 그 선거를 앞두고 한 2개월 3개월 전에 하니까 그 기간에 아니죠. 1월 4일서부터 3개월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한 그 해 연말 정도 했겠네요. 전해 연말 2019년 연말 정도에 거기서 들어온 현금이 바로 이 김 후보자 장녀와 장남에게 입금된 게 아닌가? 뭐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 김 후보자께서 2019년 연말에 그 부인과 재혼을 하셨는데 축의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면 출마 과정에서 신고했어야 한다면 하루 직후에 출마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신고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어서 상세한 증감 사유를 모른다라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진우 의원 질의에 근데 이 또 한국일보 언론에서 그 사이에 김민석 후보자와 자녀의 그 주소지를 추적해 보니 김 후보자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같이 뭐 살면서 뭐 거기를 완전히 100% 양육하고 돈을 주고 하는 거라고는 주소지를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금원은 본인의 그 결혼 축의금 일부와 근데 그 출판 기념회에서 축의금 안 받는다고 거기다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주고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사실 저도 출판 기념회 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정치 초년병이 정치 바로 할 때 출판 기념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 김민석 의원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 정도의 그 정치를 시작할 때 자금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전 그게 사회 통념에서 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뭐 8억이나 되는 돈을 거의 대부분을 출판 기념회에서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액수는 아까 말씀이 사회 통념상의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분이 재선 의원이었었거든요. 2020년에 그 출마하기 전에도 2000년대 그렇죠, 초 출마를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유력한 지역에서 또 공천을 받았잖아요. 영등포 갑이라는 지역에서. 그 당시에 신경민 의원을 제치고 받았어요. 예.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권양숙 여사한테 가갖고 그 공천이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누구였던가 당 대표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권양숙 여사가 당 대표를 만나서 그 영등포 그래요? 그런 스토리 있었군요. 거기에 왜냐하면 신경민 의원은 권양숙 여사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거기 공천이 이상하다라고 예.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 그런 게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예. 그 공개 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의원이 받아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과연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 지금 물론 추정되는 거지만 이걸 받을 수 있었을까? 뭐 상상하기 어렵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결국 이 출판 기념회에서 내가 상당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출판 기념회 그럼 그 내역을 좀 내라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수입 공개하라고. 근데 공개 안 하겠죠? 공개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그렇죠. 공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 이틀 지나면 난 국무총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그 처신과 행동 패턴은 이미 총리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차관들 지금, 데리고 네. 딱 뭐 이것저것 국정도 챙기시고 그 전엔 총리 지명자 차원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그 인준이 과반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과반 찬성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번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청문회 하나마나 우리만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넘겨서 한 경우가 윤석열 정부 때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여소야 되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2017년에는 당시에 과반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민주당만으로는. 민주당만으로도 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반을 갖고 있었던 정치 지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 총리를 지명할 때 막 새로 출범한 그 대통령이 정부가 맞습니다. 과반인 경우가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았군요. 네. 거의 없었을 거예요. 2010년 이후서부터는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2월에 취임하고 2008년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과반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본인은 이제 170석 넘는 거를 이제 민주당만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통과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 지키기 총력전.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해서 수사도 시작됐어요. 물론 이 고발에 따른 거긴 한데 여기에 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는 말까지 하면서 아주 총력 그 옹위에 나서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레토릭은 기승전 정치 검찰이거든요. 기승전 정치 검찰. 그럼 뭐든지 정치 검찰 탓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의혹이 없는데도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시의 이종배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좀 시의원 중에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젊은 의원인데 전투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분. 있어요. 여러 개 이런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막 고발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고발을 해갖고 검찰이 고발 내용을 볼 거 아닙니까? 고발 내용을 봤는데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서 이종배 의원이 장관진국장님한테 불법 뭐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들여다보고 어디서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사건이 돼? 라고 해서 그냥 배당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들여다보니까 장관진국장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8억이라는 큰 돈이 구멍이 비는데 세금 낸 것도 없고 정치인이야? 그럼 불법 정치자금이 의심되네?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사건 배당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이재명 지금 명나라 19일 차인데 제일 서슬퍼런 때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 갖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사건 배당해 갖고 수사한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그렇겠네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뭐 김민석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뭐 민주당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전 정말로 어제
그 오찬 회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를 그대로 이렇게 임명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 예. 본인 스스로. 예. 그래 문제가 된다면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자가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지명을 철회하거나 저는 어제 제가 논평을 통해서는 이제 그 거취를 본인이 그 판단할 단계는 지났다. 아예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명 철회하시라. 그러면서 단서도 하나 붙였어요.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예.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여야 간에 협상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내가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당무 개입이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 법 위반이다. 내가 그 또 그런 사법 리스크를 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치면 인사권자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은 그렇죠. 대통령 지명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 임명하는 100%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명 철회하시라 이런 논평도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 증인 같은 것도 많이 잘 받아줄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틀이란 기간 사실은 예전에 저 방통위원장 갖고 나흘씩 했던 거 생각하면 이틀이 상당히 짧은 건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니 결국은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이거 사상 초유거든요. 사상 초유라면서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몇 명의 그 증인을 요청하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한덕수 예. 또 누군가요? 윤석열, 한덕수 누구를 한 명 더 그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윤석열, 한덕수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기 위한 증인 그 요청이죠.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양보해 갖고 23명 요청했었는데 자 5명만 하자 그럼 5명. 예. 5명 중에 적어도 강모 씨는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난번에도 그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었고 예. 이번에도 차용증을 쓰는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분 안 부르면 어떻게 인사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정치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얼마나 그 날카로운 칼을 인사 검증에 댔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인사 검증의 잣대가 오케이 거리가 그린에만 올라가면 오케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명만 되면 오케이예요 지금.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항상 옳다. 그분이 계속 고민 끝에 내린 인사니까 그 옳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지금 그 우를 민주당도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러다가 정권 뺏겼어요. 이러다가 민주당 큰일 납니다 정말. 결국 김민석 총리를 지명하겠죠? 지명이 아니라 임명하겠죠. 어떻게 저는 보세요? 빨리 지명 철회를 하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예. 뭐 이틀 지나면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봐야겠죠.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증인도 안 나오고 자료도 없으면 경천동지할 지금까지 그러면 잘 숨겨도 근데 무슨 히든 카드가 국민의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기세로 봐서는 히든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카드는 다 오픈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지도 모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우리 다뤘던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의혹 얘기를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강하게 제기를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이틀만 지나면 네.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전 차라리 그 이틀 동안에 정말 뭔가 여론이 정말 급변할 수 있을 만한 그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카드가 뭐가 있을까? 아니 분위기가 당내 야 이거 청문회 좀 기다려봐. 뭐 하나 더 있어.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있으려면은 벌써 나왔겠죠.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반성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청문위원 중에 주진우 의원만 뛰고 있고 다른 분들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김희정 의원 이런 분도 조금씩 가세하셨던데 뭐 주진우 의원 완전히 고군분투였어요. 고군분투. 하고 계시고 본인이 총 맞고. 총 맞고. 근데 그건 좀 놀랐더라고요. 그 미성년자 아들 2005년생이잖아요. 예.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죠.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예. 2005년생. 7억 5천만 원 있는 거 보고 뭐 이렇게 많지? 그 생각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바로 격세로 그냥 예. 그러셨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자한테 쏴주는 경우가 네네, 주변에 네.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또 문제 삼으니까 그러면 아니 돈 없는 사람만 비판할 수 있냐? 그렇죠. 아니, 돈 없는 사람만 누구 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냐? 이런 특권을 가진 거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럼 안철수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해. 못한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메신저가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주진우 의원이 초선 의원이지만 여하튼 우리 법률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분이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여러 역할을 했었죠. 아니 뭐 전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방송도 여러 번 해보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친분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양반이 되게 얌전하고 점잖은 스타일인데 맞습니다. 역시 예. 검사 출신이라는 그 경력 때문에 그런지 경험 때문에 그런지 취재력과 뭐 분석력, 공격력이 네, 꽤 매섭더라고요. 훌륭한 예, 분이죠. 저도 매섭더라고요. 방송 몇 번 했고 예, 예. 동갑내기 친구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 예, 국회에 지금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75년생이 3명 있습니다. 주진우, 서지영, 김형동. 아 그분이 이렇게 다 75년생. 제가 75년생이었고 예. 저까지 토끼띠. 포함해서 같이 좀 예. 뭐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또 어제 또 오찬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부분이 또 눈길을 끌었어요. 딱 7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용지 A4 용지 꺼내서 특히 이 대목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 사법부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걸 약속해 달라.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법와 평등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속 시원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나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예, 당연하죠. 네, 사실은. 너무 예. 당연한 얘기고 사실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아직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재판을 받는다고 약속할 게 아니라 예.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라는 정확히는 생각했습니다. 사법부 사법부 헌법 해석에 독립, 맡겨라.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네. 그런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 약속을 해놔 두 단계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이 예. 본인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은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화영 지사는 뭐 대법원 확정된 거고요. 예. 대장동과 관련해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김민섭 씨인가요? 김민섭 맞습니다. 씨도 지금 법정 대법원 확정 최고형 받았고. 받았잖아요. 예, 예. 법정 그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고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재판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헌법 84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같은 거는 추후 지정을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심 조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면 본인은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연장하거나 예.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예. 어떤 식으로든 그런 권력을 이용한 반헌법적 행동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은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은 더 이상 없도록 만드는 방안이 있을 뭐 수 그렇죠. 있죠. 예. 공직선거법상 행위 부분을 네, 아예 면소법. 없애서 면소를 받는다든지 일체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아까 말씀하신 기승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기억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저의 좀 오랜 주장이긴 한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 검찰의 외국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 가칭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특별법 같은 걸 제정하는 방식으로 일거에 해소시키지 않은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 법제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일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가름말 타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위헌입니다라고 과연 판단을 해주겠느냐. 워낙 지금 사법부까지 다 사실상 장악이 돼가는 상황이라면 이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런 일거 해소 작전도 가능해 보인다. 뭐 좀 암울한 전망이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은 뭐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도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예.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180석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뭐 지금 190석이죠. 190석이잖아요. 예. 192석인가 이제 뭐 아니, 몇 명 어쨌든 그만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이준석과 개혁신당 세 분은 빼더라도 뭐 어쨌든 저 넘어갔으니까 저. 그러니까 개헌 빼고는 다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관련한 그 사법 리스크 해소를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입법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뭐 넘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조금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야당이든 뭐 그 공세 수위가 한번 잘 해보시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안 되면 책임을 물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언젠가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정권을 맞습니다. 운영하다 예. 보면 그 위기 때 그러면 과연 이 넘치는 힘을 갖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두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면서.